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상 문제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모레인 16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나로 우주센터의 강한 바람이 더 세질 가능성이 커서 누리호 이송과 발사를 하루씩 미루기로 했습니다. 미 물가 상승과 공격적 금리 인상 우려에 밤사이 미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 급락세 속에 오늘 코스피도 장 초반 1% 넘게 떨어지면서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장기화되면서 포스코 일부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물류 차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장단기 군사 대비태세 조정 등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내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수사본부가 미 자격업체의 군 장비 수주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 납품업체가 인맥을 동원해 비리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 관련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기는 일정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발사 일정도 애초 내일에서 모레로 미뤄졌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 지역에 비바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 날씨가 발목을 잡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 발사 일정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나로 우주센터에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비가 그치긴 했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상 상황이 누리호 이송을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총 1.8km를 이동합니다. 구불구불한 비탈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길이 비에 젖어서 미끄러우면 이송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보다 더 우려되는 건 바람입니다. 이송 이후 이루어지는 기립 작업에서는 기술진이 발사대 높은 곳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강한 바람이 분다면 작업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 우주센터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향후 더 세질 가능성이 있어서 발사대 기술진의 완전한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체 이송과 발사 연기에 대한 징후는 어제부터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누리호 비행시험위원회에서는 기상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누리호 이송 여부 판단을 오늘 아침으로 유보했는데요. 결국 오늘 아침에 비행시험위원회와 발사관리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이송 날짜를 하루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한 겁니다. 누리호 이송이 연기됐기 때문에 발사 날짜도 15일에서 16일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 이송 연기와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로 우주센터 주변에 바람이 점점 잦아지고 비도 그치는 게 예상돼 내일 이송과 모레 발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1차 발사가 있었고 이번이 2차 발사입니다. 이번에 보완된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난해 10월에 이루어진 누리호 1차 발사 실패 원인은 3단 엔진이 계획보다 일찍 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산화제 탱크가 문제를 일으켰던 건데요. 이 때문에 위성 모사체를 지구 저궤도에 안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우주에서 연료를 태울 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 탱크가 문제였습니다. 로켓 발사 뒤 엄청난 가속도에 산화제 부력이 커지고
이 헬륨 탱크 고정 장치가 풀려나갔는데요. 이 때문에 헬륨 탱크가 이탈하면서 산화제 탱크와 충돌을 했고 이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가 누설됐습니다. 그래서 2차 발사는 산화제 탱크의 안정성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산화제 탱크 설계를 하중에 1.5배까지 버티도록 바꿨고요. 헬륨 탱크가 이탈하지 않게 고정을 더 단단히 했습니다. 산화제 탱크 맨홀 덮개도 더 무겁고 두껍게 제작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2차 발사는 1차 발사와 다르게 실제 인공위성이 실립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등에 이어 독자적으로 1톤 이상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농수산물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가격 인상에 따른 상인들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저는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상인들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가고 있는 이곳 업체는 지중해에서 잡은 참치나 블랙타이거 새우 등 수입 수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곳 상인은 유가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력 상품인 참치 가격도 반년 전 1kg에 4만 원에서 현재는 6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 상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20% 이상 상승이 돼서 지금 상당히 판매하는데 애로가 많고요. 물건 공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건을 구하느라고 지금 애먹고 있어요, 저희 가게들이. 그리고 판매를 했을 때도 예전에 비해서 마진 자체가 너무 폭이 많이 줄어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도 가격 인상의 요인입니다. 이 가게에서 취급하던 수입 수산물 150종류 가운데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냉동 수산물이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던 물건이 지금은 2, 3주는 기다려야 받는 상황입니다. 수급 차질은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져서 냉동 명란 같은 경우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곳 상인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말합니다. 부산이나 인천에서 수입한 물건을 컨테이너 차량으로 옮겨야 하는데 세관에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물량의 10% 정도가 아예 공급이 안 되면서 새우나 소라, 주꾸미, 오징어 등 전반적인 품목 수급이 영향받았습니다. 아직 가격 영향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치솟는 건 시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곳 시장에서 젓갈을 판매하는 또 다른 상인도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이 안 돼 중국 완제품도 못 들어올 수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시장에 과일 파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서 수입 과일을 주로 판매하는 상인들과도 얘기 나눠봤는데요. 수입 과일마저 물류 비용 증가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 상인은 오렌지를 작년에 18kg을 5만 원에 들여왔다면 지금은 7만 5천 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바나나 역시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호소했습니다. 과일이라 하루를 넘기면 팔지도 못해서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판매한다면서 적자가 계속돼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교차가 큰 이상기후로 수입 과일 출하량마저 줄면서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포항제철에는 반출하지 못한 철강 제품이 쌓이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인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특히 포항제철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선제 공장과 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생산 제품의 절반인 2만 톤은 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제 제품은 하루 7,500톤 정도, 또 냉연 제품은 하루 4,500톤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전 제품이나 고급 건자재용 소재를 생산하는 냉연 공장의 가동 중단은 소재를 받아 제품을 만드는 관련 업계로 연쇄적인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렇게 물류의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
포스코와 광양제철소 두 곳만 해도 22만 톤 규모의 철강 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현대저울선 공장은 하루 만여 대가 오가는 화물 차량 운행이 멈추면서 공장이 가동되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가 화물차 운전기사와 직접 계약한 차량이 운행되면서 부품 수급이 조금 나아졌지만 생산 차질은 여전합니다. 생산량은 하루 2천여 대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멘트 생산 공장이 모여있는 충북 단양은 사실상 시멘트 육로 수송이 중단되면서 건설 현장의 골조 공사가 멈추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화물연대의 울산 석유화학단지 선전진이 강화하면서 반도체 세척에 쓰이는 화학제품 공급 수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은 20% 밑으로 떨어졌고 선박이 컨테이너 화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출항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수출 전문 중소기업들이 수출 물품 선적 취소와 조업의 차질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인철입니다. 네, 인플레 우려로 미국 증시가 연일 출렁이면서 코스피는 오늘 2,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90원을 돌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코스피 오늘도 상황이 안 좋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31.55포인트, 1.26% 내린 2,472.96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500선이 깨진 건데요. 오전 한때 잠시 2,5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해 지금은 2,47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중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된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12.52포인트, 1.51% 내린 816.25의 시작에 이 시각 현재 8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876.05포인트 하락한 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곧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다우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네, 환율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5원 오른 1,291.5원의 거래를 시작해 이 시각 현재 1,289원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에 대해 금융 외환 당국도 우려하면서 어제도 구두 개입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승은 한국은행 부총재는 오늘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 시장 안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보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여야 공방이 더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는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가 마치 상원처럼 체계, 작구 심사권을 남용해왔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권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법사위 심사 범위를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했습니다.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애초에 법사위를 정상화하는 게 여야 합의 내용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말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원내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의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양상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대통령령 등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개정안의 골자인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부 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 개인의 법안일 뿐 당론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가 공전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민생을 챙기겠다고 외치고 있죠. 네, 우선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민생 우선 실천단 발대식을 엽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참석을 하는데 고물가와 화물연대 파업 등 최근 민생 현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토부가 이미 논의됐고 계속해서 얘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합의가 가능한 조건들에 대해서 성의 있게 대응하지 않는 것인지, 민생의 어려움들을 나몰라라 할 것인지. 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협상 당사자들의 합의가 나와야 당이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의 중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화물연대 문제는 차주와 하주가 협상 당사자고 정부가 중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세 당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세 당사자가 모여서 어떤 안이 도출돼야 당이 입법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오늘 물가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는데요. 모레 첫 회의를 열고 고물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각 당의 속사정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내홍 불씨를 안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반도체 특강 때문에 열리는 의총이긴 하지만 의원들이 모이는 만큼 특강 이후에 자연스레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당 혁신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혁신위의 공천 의제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공개 설전까지 벌였던 혁신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질지 주목됩니다. 쇄신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은 어제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했죠.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이른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기싸움이 여전한데요. 최근에는 이른바 젊은 세대 역할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하고 대신 70년대, 80년대생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다만 유력 당권 주자들이 출마 의사를 접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군 납품 비리와 관련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본부와 국군 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수보는 미자격 업체가 수년간 군 정보 암호 모듈 장비를 수주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국수본이 국방부 직할부대 두 곳을 압수수색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정보본부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오전 10시쯤 수색을 마쳤습니다. 국수보는 곧이어 오전 11시쯤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의 이유는 군 물품 납품업체의 비리 의혹입니다. 한 미자격 업체가 수년간 허위 서류를 넣고 군 정보 암호 모듈 장비와 관련된 독점 수주를 받아서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군 정보 암호 모듈을 고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해당 자격증을 허위로 꾸며낸 후
사업을 수주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수부는 해당 미자격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주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요.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수주해온 이 회사가 그간 군과 계약한 금액만 100억 규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수부는 군 납품업체가 인맥을 동원해서 비리를 저질렀는지 등을 포함해서 향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할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내일 오전부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거죠? 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백 전 장관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와 관련해 어떤 말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검찰과 백 전 장관 사이 첨예한 공방이 예상돼 꽤 오랜 시간 심사가 진행될 거로 관측됩니다.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요.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 13곳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13곳 가운데 한 곳에서는 백 전 장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면접 등 채용 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산하기관 한 곳에서는 이미 전 기관장이 인사발령을 냈는데 백 전 장관이 해당 인사조치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자신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인사 업무를 했다며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 향방도 달라지겠죠? 네,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곧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하기관 임원 인사의 경우 청와대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백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사전에 청와대 관계자 누구와 어떤 교감을 나눴는지가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현재 고발장이 접수된 다른 정부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도 수사가 확대되는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반면 백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하면 검찰 수사에도 적잖은 제동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청와대 비서관급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 이번 산업부 수사도 그 이상 윗선으로 뻗어나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이 결국 산업부 등 관계자 진술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물증을 그동안 확보했느냐가 구속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다만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더라도 고발 3년이 지난 데다 전직 장관 신분이라 재판부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백운규 전 장관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 의혹이 어떤 의혹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 과정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의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공공기관들의 임원 인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인사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또 특정한 인물들을 임원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공공기관 임원진들에서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 내보내고 예. 또 소위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이 장관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들을 인사를 개입함으로써 이 직권을 남용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인사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임의의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백 전 장관의 어떤 혐의까지 짚어주셨는데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결국 이제 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와 그다음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구체적인 물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즉 사퇴 종용을 하거나 특정 인사들을 임명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의 자료들은 일부 확보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앞에 이제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로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은 기각이 됐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서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그 기각됐던 사유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 국정농단 이후의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살피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인사에 협의하고 협의가 넘어서서 개입하는 것이 사실은 그전에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약하다라고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또 그 앞으로 퇴임한 이유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낮다라고 봐가지고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네. 이거랑 이번에 사안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죠.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무죄가 나왔거나 아니면 형이 낮게 나왔다면은 영장이 똑같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유죄 확정 판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징역 2년형이라는 상당히 이제 직권남용으로서는 무거운 또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현재 대법원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과거의 김은경 장관의 그 영장 청구 때랑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몇 년 된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속도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미 고발이 된 사건인데 지금 전 장관,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까지 이르렀고요. 지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진술 말고 또 다른 뭐 서면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전후 좌우로 아마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각각의 기관에서 기관과 그러면 해당되는 산업자원부 담당 공무원 각각의 진술들을 확보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들과 소통한 내용, 뭐 이메일 자료들을 볼 것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하나만 있다라면 증거가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거기서 소위 말하는 사퇴 종용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의 진술이나 그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이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누군가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얼마나 많은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물증을 확보하느냐가 구속 여부에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산하기관 임원 인사의 경우에는 청와대와 협의하는 절차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구속이 된다면 청와대 그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찌 보면 좀 정무적으로 임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 산하기관의 인사에 있어서도 장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는 가능성은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운규 전 장관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직권남용이 해당되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누구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백운규 장관과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공모관계로 볼 수 있는 여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 전 장관도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리적으로 다툼을 해야 될 텐데 백 전 장관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몇 가지 진술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인사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윗선의 지시나 이런 내용은 없었고 내가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수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고 특별히 위법한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법리입니다. 아예 직권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고요. 직권이 있기는 한데 그 직권에 남용해가지고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인사와 관련돼서 장관이 해당 기관 혹은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적정한 재량의 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하고 그 법리를 기반으로 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판례가 한번 형성이 됐기 때문에 법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산자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별로도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양태로 했는지 다를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이제 협의라든지 요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강도와 정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한 거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즉 이런 내용으로 뭐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하지 않나 좀 그렇게 이야기를 넌지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퇴를 바로 한 기관도 있을 거고요. 사실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기관이라면 거기서 좀 더 강하게 코멘트를 하거나 의사를 펼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의 판례가 그어놓은 선에서 넘어서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만일 이번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실적을 내고 또 진행이 된다면 이게 또 다른 부처, 다른 장관의 유사한 사례로까지 이게 또 확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판박이라고 불려지는 환경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거 말고도 이제 고발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정 부처에서만 이런 일들이 업무들이 이루어졌고 다른 부처는 전혀 없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고발됐고 계류 중인 사건들의 속도가 굉장히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총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윗선에 대한 수사 거기에 관해서 또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영장이 발부되고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다면 아마 청와대 윗선으로 이제 수사를 확대를 할 텐데요.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은 앞서 시도를 했다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료가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네, 일단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봤을 때는 블랙리스트보다는 화이트리스트 차원에서의 수사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이제 두 방향입니다. 이제 기존의 정부로서 새로운 정부의 성향에 안 맞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작업에 대한 혐의점이 있다면은 또 하나는 특정한 인사들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활동에 관해서 이 부분의 직권남용이 권리행사로 방해로 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꼭 장관 아니라 장관보다 더 윗선과 소통을 하거나 그랬을 부분들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리스트로 올라가지고 임명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수사 그리고 그들의 소위 말해서 통신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증거 확보들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이 되고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결국은 이제 지난 환경부 장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대법원 판례가 안 나왔었고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사안의 중대성에 있어서 그 당시에 영장 담당 법원은 중대하지 않다라고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률적으로 이런 선례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약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가벌성이 낮은 일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장까지 청구해서 발부할 일은 아니라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대한 사정이 변경이 있는 거는 바로 대법원 판결이겠죠.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본안 판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법한 어떤 행위로 봐가지고 2년의 징역형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비슷한 내용의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이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 기준이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실제로 유죄를 받고 유죄를 해가지고 인신 구속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중대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관측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선 그 대법원의 판례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 징역 2년이 꽤 무거운 형량이라고 하셨는데 최대 몇 년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나왔던 사례 중에서는 사실 징역 2년형보다 직권남용이 더 높게 나온 사례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는 정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범위가 어찌 보면은 국정농단에 관한 수사,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수사 전까지는 사실은 몇 개 되지가 않았고요. 나오더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집행유예 정도로
나온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뭐 그 다른 그 전 정권의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례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소위 징역 2년 정도면은 거의 실무적으로는 가장 높은 형태로서 이제 책임이 미워진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차원에서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법의 잣대로 직권남용으로 하면은 이것이 과잉된 개입이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정립되어 있는 판례 법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법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기존에 봤었던 직권남용 사례보다도 사실은 비교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형이 청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정치적 파장은 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중심으로 한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집계된 어린이 희생자만 300명에 육박한다며 러시아군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쏜 포탄이 떨어지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웅덩이 주변 건물들. 유리창은 대부분 부서지고 주차된 차들도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주민들은 진동으로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Такое ощущение, как будто как резиновый дом. В этот момент все зашевелилось. 칠로 반군이 장악한 도네츠크의 한 시장에도 포탄이 떨어지면서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동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에 맞서는 우크라이나군 참호소. 병사들은 평화를 바라는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며 전의를 다집니다. Є і наші діти були. От у нас тут є боєць, ось ця дочка йому писала на день вишиванки. Вот это вот. 하지만 어린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쟁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사망자 24명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287명이 됐다며 희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І саме так список убитих дітей став довшим одразу на 24 пункти. І це діти, які загинули від російських ударів по Маріуполю.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는 물론 수많은 세계 인구를 기아와 불안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amifications ripple across the region and globally with no end in sight. 앞서 유엔 식량계획과 농업기구도 이번 사태로 세계 기아 인구가 지난해보다 5천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내년까지 식량 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하늘빛만 흐린 가운데 비교적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 이남 지방은 산발적인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데요. 특히 고흥나루우주센터는 산발적인 비구름과 함께 강풍이 불면서 발사와 이송일이 하루씩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비구름은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내일부터는 하늘만 다소 흐리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1에서 3m 정도로 오늘보다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사 예정일인 모레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구름 사이로 하늘이 드러나겠고 고측의 다소 강한 바람도 지금보다 더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남쪽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 지역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대전과 광주 22도, 대구 19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충청 이남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사감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국회가 원구성 협상으로 공전하는 가운데 또 하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단입니다.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당에선 정부 완박 비판에 대선 불복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조응천 의원은 오히려 입법 완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국민의힘도 과거에 찬성했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의 공수가 바뀌면서 과거 국회가 소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대담 관련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하고 지선도 패배했습니다. 이제 남은 권력은 국회입니다.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부 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회법 개정은 검수 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예전에 개정 파동. 맞습니다. 예.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또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영상으로 보셨지만 법안은 오늘 발의가 됐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볼 수 없었는데 그 제안 이유는 나와 있고요. 보면은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이제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통제하는 형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이 법안이 사실 처음은 아니죠.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20대 국회 때 김현아 의원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국회 운영위원회 2019년 11월 28일 제가 회의록을 보다가 이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당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19대 때 민병두 의원이 발의했던 그 법안을 그대로 가져왔다. 지금의 판단이 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런 취지예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19대 때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냈고 20대 때는 국민의힘이 냈고 이번엔 또 민주당에서 내는 그런 형태거든요. 사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예. 근데 본원적인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원칙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당시 김연아 의원이 이런 법안을 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 법안이 2014년도 김영록 당시 민주당 의원도 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항상 여당만 할 줄 알고 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다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반이 돼요. 왜 그러냐면 헌법 107조에 의하면 지금 모법인 법안이 있잖아요. 예. 근데 모법은 허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제대로 촘촘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에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영으로서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영에 대해서 이제 행정부는 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하고 시행령을 함부로 행정부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하게 돼 있어요. 107조에 의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어쨌든 이 법안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 민주당이 이제 또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이게 들고 나왔는데 저는 그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게 당론이냐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묻고 있는데 아직 확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수진 원내대변인 오늘 백브리핑한 거 보니까요. 개인이 낸 법안이다.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운영위가 사실 원내 지도부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상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됐고 좀 여론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예.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무이자 또 권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 한 분이 발의한 이 법안이 이렇게 핫한 이유를 저는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행정 입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말하자면 행정부가 그 법 취지에 맞게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세한 내용들을 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부령 등등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행정입법이라 그러는데 행정입법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이 다양화되고 또 고도로 전문화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 현상으로 이게 행정부 우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상권 분립 위에 이제 서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행정부가 굉장히 독주하는 경향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행정입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예. 국회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사법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법 통제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고 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종선 의원이 발의한 것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국회 통제 기제를 좀 만들자라는 이제 취지로 했는데 이 발단이 된 것은 이제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을 위반을 해가면서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상에는 법무부가 인사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없도록 기타 법무 등등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입법 취지를 우회해가지고 네.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불령을 고쳐가지고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업무를 신설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국회 통제권 또는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상권 분립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민주주의, 어떻게 하면 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입장 바뀔 때마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좀 모아봐야 될 그런 이제 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무부의 인사관리정보단을 만든 것은 명백하게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다 그러면요. 헌법소원을 내는 게 맞지요. 그게 법 체계상으로도 맞는다고 보고요. 예. 이러한 선례가 방송법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당에서 예를 들면 KBS나 MBC 같은 경우는 이사회 구성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야당할 때는 11명의 이사를 할 때 7대 6으로 넣어가지고 사장을 임명할 때는 그 이사의 11명, 그러니까 여과 야가 7대 6으로 이사를 서로 추천을 하고 사장에 대해서 임명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3분의 2의 동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당이 된 다음에 이 법을 아예 안 했습니다. 방송을 장악해야 되니까. 정권 바뀌니까 저희도 그걸 또 바꿨어야 되는데 저희 또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법을 이제 정말 정중앙에 놓고 제대로 한번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아마 인사검증 시스템을 법무부에 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한번 야당이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모델은 왜 일으키느냐. 미국이 법무부 산하에 FBI가 있어요. 거기에서 검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좀 이제 독립된 기구로서 제대로 하자. 왜? 옛날에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팀이 있어가지고 무소불위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권력이 너무 세지고 비례해지고 부패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떼가지고 하자. 그런데 그 모델을 어디로 둘 거냐? 미국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델을 우리가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검증도 한번 개혁 프로그램 차원에서 새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사검증단에는 인사혁신처의 단장이 나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2명이가 3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중간에 돼 있어서는 보고를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최종 마무리한 건 어차피 장관이 보고를 받아서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받겠지만 그 중간에 어떤 것도 관여를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도가 더 진일보는 과정이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야당에서 한번 헌소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성인종 의원님께서 집권 여당의 정책위 여장이신데 디테일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디테일에. 그러니까 보고를 좀 띄엄띄엄 받으시고 이게 좀 공부를 좀 설렁설렁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미국의 FBI를 가져왔다 그러는데 사실과 전혀 틀립니다. 완전히 틀린 내용이에요. 대통령도 출근하시면서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 식으로 마치 미국이 선진제도니까 우리가 미국 거 그대로 받아왔다,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디테일을 조금 더 보세요. 완전히 틀립니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이 청와대 검사들에 의해서 인사추천이 되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검사들을 통해서 인사검증이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비판이 아니고요. 보수 정권이 잘 되기를 응원하고 있는 보수 언론의 평가입니다. 예. 보수 언론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만 미국 제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그냥 저 총론 차원에서 퉁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 정치에 능력 있는 사람 쓴다는데 전부 검사만 쓰는 겁니다. 더더구나 인연이 있는 검사, 친소관계가 있는 검사들만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전부 낙마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다시 추천해놨는데 박순애 장관도 김성희 장관도 그 이전에 낙마한 사람보다 오히려 10배, 100배 지금 더 문제가 더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진적인 시스템이라면 걸러져야 되겠죠. 물론 지금 인사관리 정보단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사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디테일에 강한 그런 집권 여당이 되수십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전 의원님 주시는 말씀 감사하고요. 예. 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받아서 네. 저희 정권에서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 잡을 수도 있고 저희가 계속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옳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요 제도의 그 근원은 미국으로부터 가져온 게 맞습니다. 미국도 예. 법무부 산하에 완전히 독립체로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예. 또 이제 아마 민주당이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잘 씌웠잖아요. 물론 검찰 출신들이 많이 발탁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금감원장 같은 경우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임명을 하니까 예.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가예요.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분이 금융수사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어요. 예.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주로 공시에서부터 상장과 관련되고 또 은행 업무 이런 부분 금융 업무에 대해서 조사 감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전 굉장한 적임자라고 봐요. 예. 그런데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갖다가 쓴 것까지 그러니까 김기식 의원이 그 전에 금감원장의 추천을 받으셨었잖아요. 예. 민주당 의원을 하신 김기식 의원도 금감원장은 참 적임자를 잘 쓴 것 같다라고는 말씀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사를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넣어가지고 여당을 공격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러나 검찰들이 많이 중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이런 의견도 저희는 전달을 했습니다. 예. 이번엔 그 국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지금 2주가 넘었죠. 제대로 지금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게 2주가 넘었는데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시니까 국회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회 내에선 여당이 민주당이잖아요. 180석에 가깝고 야권 전체로 보면은 지금 현재 19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구성은 전반기 원구성 할 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18대에 민주당이 썼을 때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이 제1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2당한테 주자라고 신사협정이 만들어져서 당시 민주당이 82석이었거든요. 그때 법사위원장을 주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이 20대까지 다 이어져 왔어요. 근데 21대 와가지고 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법사위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 가져간 겁니다. 옛날 이 관행이나 원칙을 다 깨고.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장을 안 받고 끝까지 투쟁을 했던 거고 한 1년여 지난 이후에 그러면
국회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니까 하반기에 법사위원장 죽게 그래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국민한테 다 발표하고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그냥 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아주 이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디테일에 강하지요? 네, 디테일에 이 부분은 디테일에 강하신데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핵심을 또 쏙 빼놨어요. 어떤 핵심일까요? 뭐냐면 대한민국 국회는 영국과 달리 이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본회의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본회의장에서 법안 100개를 1시간 만에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상임위에서 다 걸러지고 보완이 다 되기 때문에 본회의의 표결 절차는 말하자면 요식행위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 1시간 만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시간에 100건, 200건도 통과 가능합니다. 이게 상임위 중심주의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본회의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논란되는 것 전부 이 검토 저 검토하고 모든 의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고 하는 이 행위를 말하자면 영국에서는 본회의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안 하나를 맨날 며칠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 상임위 중심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 문제가 뭐냐면 법사위입니다. 상임위 중심주의인데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같은 상임위인 법사위가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가장 큰 개혁 과제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법사위가 다른 법과 어떤 충돌이 없거나 또는 체계자구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법사위를 그냥 통과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돼가지고 검토 전부 다 받고 보완돼가지고 올라온 법안을 손에 쥐고 앉아가지고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이게 체계 자구 심사만 할 수 있도록 법사위의 권한을 한정하자.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 최대 개혁 과제였거든요. 이것을 하고 난 뒤에 하반기에 이러한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게 합의 사항입니다. 근데 요 내용은 싹 빼버리고 모든 권한을 상황 노릇하는 법사위 권한을 국민의힘 맡기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빼버리고 말씀을 하신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세청장 지금 2005년도에 4대 권력기관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005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난 뒤에 인사청문회 없이 4대 권력기관장을 앉힌 인사를 해버린 사례가 이번에 윤석열 행정부의 처음입니다. 이런 식의 이게 안 되려면 국회의장단부터 빨리 구성을 해주시는 게 저는 집권 여당에서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여당은 민주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 규정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와 태도의 변화를 저는 촉구를 하고 그런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있다면 저희 민주당은 쌍수를 들어서 함께 껴안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 열일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법사위 얘기를 하셨는데 체계 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헌법하고 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타법하고 중복이 돼서 문제가 생길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기능들이 법안 심사에 대한 법사위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대로 얘기하신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러면 상반기에 법사위 있었을 때 이런 문제 다 왜 조정을 안 했습니까? 지금 법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다 민주당은 2년 동안 마음껏 해가지고 임대차 3법에서부터 공수처법까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통과시켜놨잖아요. 그래놓고 와서 지금 와가지고 이 체계자구 심사권 같은 경우를 손봐야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민주당이 내로남불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좀 보여지고 방금 전에 국세청장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이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주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일이에요. 법사위원장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장부터 먼저 선출하자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장을 먼저 선출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 국세청장 임명권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요. 국회가 열리질 않아가지고 민감용 경찰청장을 지금과 똑같이 임명을 했습니다. 아, 청문회 없이 그렇습니다. 요청했는데 제가 자료 갖고 나왔어요. 그래 똑같이 임명했어요. 거대 여당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국회의 다수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의 여당인 민주당이 이렇게 해놓고 지금 국세청장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전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다른 후보자들도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지요. 청문회를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좀 도와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국세청장 임명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듣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패싱이라고 좀 반발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런 뭐 세정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경우 답변하시는 글쎄 뭐 가정적인 거 갖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일단 뭐 좀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그러니까 일각의 여론조사가 좀 속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음주운전을 하죠. 음주운전에 무슨 도덕, 비도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지금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뭐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가지 뭐 가지수도 엄청 많더라고요. 뭐 정치 자금 가지고 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뭐 60% 이상이 지금 뭐 반대 여론이 형성이 돼 있고 이것이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준석 당대표도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는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추천을 했는지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검증이 되지 않고 지금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뭐 기다리지 말고 이제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를 해주셔야 된다. 임명 철회를 하시고 적합한 인물로 다시 추천을 해야 된다. 어차피 뭐 한 번 날아간 분들 뭐 두 번, 세 번 추천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자존심 뭐 이렇게 걸지 말고 새롭게 추천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마 아까 저 민감용 경찰청장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청문회는 아마 했을 겁니다. 하고 난 뒤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안 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없이 이번에 국세청장을 임명을 했는데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협치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국회의 입법적이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고려를 하신다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용 전 경찰청장은 저희가 기사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은 18년도 2월 20일 날 인사청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마 국회 원구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16일 날 이 송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게 안 되니까 그 이후에 7월 24일 날 아마 임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건 저희도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요, 일단 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까지는 일단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청문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요. 그러나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의 CEO인데 그 CEO가 없는 부처가 과연 정상이겠습니까? 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장관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의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뭐 제기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국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또 국민 여론도 보고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좀 빨리 열어주십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니 그 의장을 빨리 선출을 해달라니까요. 법사위원장을 그냥 빨리 그러니까 체계 사고 심사 기능만 남기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교육개혁이나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여야 당내 사정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개파 해체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당내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철험회도 해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여러 목소리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철험회는 보스가 있는 개파 모임이 아닙니다. 또 연구 중심 개파 모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강경 개혁파 의원들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만은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의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헌신의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험회가 검수완박을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철험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께서 이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또 그중에 한 분은 이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장 꼼수 탈당을 했단 말이죠. 이런 철험회의 활동과 그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저는 녹취를 좀 듣고 왔습니다. 먼저 전 의원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개혁의 순교자 말씀을 하시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게 뭐 군주제가 아닌 이상은 현대 사회에서 개혁의 순교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교자를 통해서 개혁을 하게 되면 그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깃발 들 테니 그리고 내가 들은 깃발이 맞으니까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은 내 깃발 따로 온나 이거거든요. 일종의 계몽주의거든요. 이것은 군주제 국가에서는 맞을지는 몰라도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는 개혁은 순교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 더 많은 국민들의 동의와 이 지지 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올바른 개혁의 길이라 하더라도 좌초되거나 아니면은 전혀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의 순교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험회도 그렇고 민주당 내 모든 개파, 모든 의원 모임이 민주당의 70년 역사를 믿고 그리고 민주당의 집단 지성을 믿고 좀 이번 참에 다 내려놓고 다시 출발점에 서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주주의 4.0 모임에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회비가 비싸가지고 저는 이제 나오셨습니다. 회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업조부로 이제 회비 안 낸 사람은 업조부, 회비 내면 회원 이렇습니다. 그 여당에서 바라보는 철험회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거론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철험회가 지금까지 여러 강경한 민주당의 노선을 견지해왔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검수완박이라든가 조국에 대한 수호에 대한 문제라든지 곳곳에서 그동안 이 철험회의 회원들이 보여줬었던 것들은 국민께서 좀 판단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도 옛날에 이 친박 비박으로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정말 잿더미가 되니까 그 계보가 없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민주당도 갈 길이 좀 험할 텐데 어쨌든 이런 계보를 없애기는 잿더미가 되기 전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또 70년대생 중심의 세대 교체론 주장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의원이 70년대생 아니십니까? 빨리 머리 염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생긴 대로 살자주의라 머리가 좀 다 새가지고 부산에서 제가 10년 동안 내리 3번을 떨어지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머리가 다 샜는데 저도 71년생입니다. 머리 염색만 하면 아마 저도 한 81년생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혁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리고 70년, 80년대생이 나서는 것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됐다. 그리고 민주당 혁신의 길이고 혁신의 답은 70년, 80년대생들이 민주당의 전면에 나서야 된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설사 실력과 능력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이상의 이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 시대를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규정된 시대 정신 속에서 70년, 80년대생들이 이 정치권에서 국민들로부터 극단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정치권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당내 여러 586 의원들이나 이분들에게 뒤에 서서 좀 밀어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도와주시면 겹불이라도 쬐게 해드리겠습니다. 세게 이렇게 나가면 저는 당의 주류로서 그 과정에서 혁신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7, 80년대생 중에 누군가가 좀 나서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직접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나서고 안 나서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흐름을 대세로 만들고 그야말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고 그리고 스크럼 짜서 가다 보면 주어지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출마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그것을 공감을 이뤄내면 저는 그 속에 민주당 혁신의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당 혁신은 사람을 정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천이 임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천 임박해가지고 예를 들면 강성의 어떤 그 의원이라든지 문제 있는 의원이든 공천에 탈락을 하고 공천을 주지 않는 그 이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공천에 임박해서라야 이 정당의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무엇을 세워도 뒤에 뒤에 버티고 있는 뭐 여러 다선이라든지 강경 세력이 있어가지고는 당이 바뀌는 모습을 근본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당이 비교적 이제 혁신에 성공한 케이스가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세우면서였는데 이건 그럼 왜 성공을 했느냐? 21대 들어와 가지고요. 공천 과정을 통해서 다 떨어지거나 바꾸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잿더미가 되니까 다시 새로 저희가 하자 그래가지고 비대위원장이 새로 오셨었고 그 이후에 그런 개혁 프로그램에 의해서 젊은 지도자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공천에 임박해서라야 아마 인적 정리라든지 이런 정당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위 회의에 들어가시니까 이걸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 혁신안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닙니다. 뭐 반기 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혁신이라고 하는 걸 화두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잘 준비를 하고 가자라고 이런 이야기는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런 맥락에서 배현진 최고가 우리가 혁신을 한다고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제대로 좀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뭐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민들레 모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원내대표께서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또 다른 계파로 이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건 그렇게 해서 정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임박했는데 짧게 한 말씀씩 여쭙겠습니다. 이게 좀
파업이 길어지고 있어서요.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8일째입니다. 좀 정치권에서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엊그제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해야 되고 이분들의 생존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제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에 이제 물가 폭등 상황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물가 폭등을 우리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통해서 정치권이 인식을 해야 되고 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경제적 고통이 이제 막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 오르죠. 어제는 또 주식시장, 가상자산시장 폭락을 했습니다. 예. 환율도 지금 막 엄청나게 어제 구두 개입 안 했으면 1,300원 돌파합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들레 싸움하고 있고 지선, 대선 다 승리를 해놓으니까 지금 전리품을 놓고서 내부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정부 사이의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죠. 정부는 정부대로 협상하고 당은 당대로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하고 이래가지고 하루빨리 이 물가 폭등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를 비롯해가지고 국민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제각각의 위치에서 다방면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것이 집권 여당이 가장 일의 우선순위로 둬야 될 부분이다. 자꾸 민주당이 선거 전오니까 수박 다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들레 다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저희도 빨리 싸움을 마감하고 민생 문제 어제 이제 민생 실천단을 출범을 시켰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정말 전면에 나서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간략하게요. 성 의원님 말씀 마무리로 듣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민들레 모임 같은 건 없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화물연대가 상당히 국가 경제에 큰 주름살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합리적인 이 토론과 또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민주노총 산하인데 노조가 아니에요. 차들을 개인들이 사가지고 지입한 소상공인 비슷한 한 분 한 분 자체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 뭉쳐져 있는 것이고요. 화주하고 협상을 해서 이제 운임이나 이런 거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주와 화물연대 간에 협상을 할 때 정부가 가운데 서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하고 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마치 국민의힘이 개입을 해가지고 깼다 그러는데 전혀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바도 없고 제가 정책의장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 개입해가지고 깼다라고 하는 뉴스의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물가 폭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일몰법이에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물연대하고 화주하고 협상을 하고 또 정부가 중재를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연장을 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이 오면 그 이후에 국회가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어서 뭐 이분들 오시면 늘 도와드릴 거고요. 또 저희가 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겁니다. 저희 정책위에서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셔야 된다. 지금 터무니없는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좀 과한 요구는 이 협상을 자꾸 길게 늘어지게 될 거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도출을 빨리 해주십사. 그리고 정부의 중재가 이제 서로들 양측이 좀 정부의 중재안을 좀 믿고 이렇게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노조가 아니라는 우리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님 말씀을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장님, 이분들은요 형태는 개인 사업자인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 감독, 지시, 이행 이것은 전부 화수를 통해서 다 통제가 되고 있는 특수 형태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또는 파업과 관련된 권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적용을 받는 명백한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출퇴근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지입차수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다.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파업이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협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노조고 노동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주에 비해서 비교적 그 교섭력이 약한 건 사실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뭉치는 형태 연합체로서는 활동할 수 있다라고 저도 봐요. 그러나 노동법상 근로자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차를 사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개별 운송을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연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상 이게 노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노조에 그 준하는 이런 이것처럼 지금 현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연대라고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법적으로 봐보면은 이게 노조는 아닙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캐디, 그 다음에 이 화물하는 이 지입차주분들 특수 고용 형태의 노동자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이만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 적용 등 물가 폭등과 관련한 각종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물가 압력이 심한 상황인 만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늘리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인해 올해 안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에 물가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레 첫 회의를 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산하에 물가 민생안정 특위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국회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맡을 예정입니다. 류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능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해 민생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값싼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한 일당이 또 붙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차량 고장을 일으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방이 검은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화물차 주차장. 화물차 한 대가 이동식 주유 차량에 기다란 관을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에 넣는 건 차량용 경유가 아닌 난방용 등유입니다. 밖에서 볼 수 없게 가림막을 설치한 뒤 이른바 셀프 주유소를 차려두고 몰래 판매한 겁니다. 판매업자 A씨를 비롯한 일당 6명은 재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화물차나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난방용 등유를 판매해온 거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등유는 무려 500만 리터, 시가로 4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일당이 최근까지 등유를 판매한 거로 보고 있으며 화물차 운전자들도 등유인 줄 알고 주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했는데 5월달까지 확인한 게 있더라고요. 속여서 판매한 건 아니고요. 경유값이 비싸니까 경유 차량에다 등유를 넣은 겁니다. 이전에 경유값이 오를 때마다 등유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부산에선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한 석유 판매업자가 구속됐고 지난 2019년 12월 서울에서도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유가가 치솟으면서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릴 거로 예상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3월부터 가짜 석유 유통 단속을 벌인 결과 한 달 만에 판매업소 43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짜 석유를 주입하면 차량 주요 부품이 손상돼 고장이나 폭발 위험이 큰 데다 유해 배출가스를 내뿜어 공기오염을 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완전 연소가 되질 않아서 배출가스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지는 건 물론이고 엔진이 폭발하면서 운전 중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의 후폭풍에 세계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어제 아시아 증시에 이어 미국과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8.6%의 충격파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9%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기대치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We currently face macro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unacceptable levels of inflation, as well as the headwinds associated with the disruptions caused by the pandemic's effect on supply chains. 물가 상승을 막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는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28년 만에 0.75%포인트 이상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가 가라앉고 추락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공포는 세계 주요 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 이상, S&P 500 지수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 이상 폭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2% 이상 하락하며 지난해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니케이 지수, 한국 코스피, 홍콩 항생 지수도 어제 나란히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도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거의 20년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엔화와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 세계 주요 6개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는 105.4로 지난 2002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6% 오르는 등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 문제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모레인 16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아침 비행시험위원회와 발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나로 우주센터의 강한 바람이 더 세질 가능성이 커서 누리호 이송과 발사를 하루씩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호 발사대 이송은 내일, 발사는 모레 이루어집니다. 바람이 강하면 높이 42m에 이르는 발사대 기술진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결정입니다. 당초 누리호는 오늘 오전 7시 20분부터 발사대 이송을 시작해서 기립한 뒤 내일 오후 4시 발사가 예정됐습니다. 모레 2차 비행이 예정된 누리호는 1차 때보다 9kg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 때 말썽을 일으킨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완했는지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차게 지면을 박차고 비상한 누리호는 1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 2단 분리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공 기대감이 높아지던 순간 예상치 않았던 3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7톤급 액체 엔진이 조기에 꺼지면서 위성 모사체를 지구 저궤도에 안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달간 이뤄진 조사 결과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압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헬륨 탱크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2단 비행 구간 중 비행 가속도와 발사체에 전달되는 진동 때문에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부력이 커진 겁니다. 이 때문에 헬륨 탱크 하부 고정 장치가 풀려 상부 산화제 탱크와 충돌을 했고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가 누설돼 엔진이 일찍 꺼진 것이었습니다. 누리호의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헬륨 탱크의 고정장치 설계 시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습니다. 2차 발사는 산화제 탱크의 안정성을 보강하는 게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연구진은 산화제 탱크 설계를 하중에 1.5배까지 견디게 바꾸고 고압 헬륨 탱크가 이탈하지 않도록 아래 고정부를 강화했습니다. 또 산화제 탱크 맨홀 덮개도 9kg 더 무겁고 두껍게 제작했습니다. 무게는 늘었지만 비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3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성능 마진 내에 그 9kg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마진을 초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하는 성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실제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지난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안착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현장의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해 계파 모임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앞서 계파 분열을 조장하는 언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한 우상호 비대위원장, 반응은 이랬습니다. 지금 계파가 찌들어 있는 계파가 여기저기 있거든요. 뭐 민평령, 또 민주주의 4.0, 더 좋은 미래, 철험회 뭐 이런 등등이 여러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파로 작용을 하는데 마치 공부 모임하는 것처럼 둔갑을 했잖아요. 근데 실질은 계파 모임이거든요. 이건 해체 선언을 해야죠. 해체 명령을 해야죠. 국회의원들 모임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필요에 의해서 모인 거잖아요. 해체도 그들이 결정하는 거지. 그 모임 이외의 사람들이 해체하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진 않아요. 의원들의 모임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계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뭐 당을 해체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국민의힘 역시 당내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는 상황이죠. 이를 지켜보던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안철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웃음과 함께 이런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지금 엉뚱하게 제밥에 누이 얻어가지고 감론을박하는 거, 그 보기 참 안 좋습니다. 당내 파벌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팝을 만들고 지금 왜 공천제도를 논의합니까? 요즘 와서 그래 하는 것들 하는 행동들 보면 저러다가 참 선거에 2번 이기고 당이 어려워지겠다. 민주당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철을 밟고 안 밟고 난 선거에 이긴 정당이 저러는 거는 처음 보네.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응? 그래서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라도 그런 데 끼지 마세요.
계파 갈등 불거진 집안 문제 수습하느라 바빠 보이는 여당과 야당. 그래도 민생 문제에는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빛만 흐린 가운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방은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누리호 이송과 발사가 예정된 나로 우주센터는 지금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흐리기만 한 날씨 속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누리호 이송이 예정된 곳에는 하늘만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초속 1에서 3m 정도로 오늘보다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예정일인 모레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구름 사이로 하늘이 드러나겠고 고층의 다소 강한 바람도 지금보다 더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남쪽에 위치한 기압고래의 영향으로 강원과 충청, 남부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 지역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대전과 광주 22도, 대구 19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충청 이남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감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